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62이죠.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남편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35살이 된 지금도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며 책임감 있게 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부리지 않았죠.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런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어요. 밤잠을 설칠 정도로 들떠 있었죠. 어떤 며느리일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나 보다라며 흐뭇해했어요. 저는 벌써부터 며느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상상했습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쇼핑도 다니고요. 그런데 며느리를 처음 만난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물론 예쁘긴 했어요. 미용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첫인상이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미소는 지었지만 눈빛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뭔가 거리를 두려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았어요. 남자들은 그런 게 둔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자니까 느꼈습니다. 이 며느리는 우리와 가까워지려 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라고 믿었죠. 아직은 서로 어색한 사이니까요. 저도 처음엔 시어머니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냥 형식적인 관계로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좀 차가운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은 아직 어색해서 그런 거겠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잘 될까 싶었죠.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어떤 음식을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걸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라 어색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더 긴장한 것 같았죠. 대화가 시작되자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미용실 일이 주말에도 많아서 명절에 오래 못 가요. 갑작스런 말이었어요. 아직 인사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벌써 선을 긋는 거였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남편도 눈을 깜빡였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기념일을 따로 챙기지 않아요. 대신 여행이나 자기 개발에 더 투자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겉보기에는 쿨하고 현대적인 사고방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시댁과 거리를 두겠다는 선언이었죠. 명절도 안 오겠다는 거고 기념일도 안 챙기겠다는 거였어요. 아들은 아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서로 자유롭게 사는 게 좋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다 보면 보게 되겠죠.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딱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았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냥 형식적인 관계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라고 했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느리가 이런 태도라면 가족 같은 느낌은 기대하기 어렵겠구나 싶었죠.
결혼 후 아들의 생활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와서 안부를 물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뜸해졌죠. 어느 날 우연히 아들을 동네에서 마주쳤습니다. 처가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군요. 어디 갔다 오니? 물어보니까 처가에서 장 보고 왔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처가에는 주말마다 가서 장을 봐주는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들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엄마 좀 바빠서요. 곧 시간 내서 갈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우연히 처가 근처에서 아들을 봤죠.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처가에는 주말마다 가서 열심히 도우면서 시댁에는 발길을 끊었다는 걸요. 이게 바로 며느리의 영향이구나 싶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 생신날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서 알려뒀어요. 아버지 생신이니까 꼭 와라고 했죠. 아들도 네, 갈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생신날 당일에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남편은 뭔 일 있나 하며 걱정했어요. 다음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처가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버지 생신보다 처가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처가 친척 모임이 있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척 모임이 아버지 생신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며느리 편에 서서 처가만 챙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했어요. 며느리가 처음 오는 명절이니까 특별히 정성을 들였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도 몇 가지 준비했어요. 명절 당일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국도 끓였어요. 남편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가족이 되어 함께하는 첫 명절이었거든요. 비록 평소에는 거리감이 있었지만 명절만큼은 화목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간단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인사하더군요. 저는 반가워서 어서 와라라고 맞았죠.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다 하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명절은 다 같이 해야죠.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앉아 계시지 말고 같이 하셔야죠.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기분이 묘해졌어요. 뭔가 빈정거리는 투조였거든요. 남편은 허리가 안 좋아서 평소에도 가사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여보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저를 뒤로하고 남편은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잡으면서도 마늘을 까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안 하던 일이라 서툴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아픈 몸으로 억지로 일을 하는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른 일을 하고 있었죠.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말 같았죠. 제사상을 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것도 요즘에는 간소하게 하는 추세조라고 말했어요. 전통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날 밤 명절이 끝나고 나서 저는 정말 허탈했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한 명절이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어요. 가족이 모인 기쁨보다는 피로감만 남았죠. 남편도 명절이 이렇게 피곤한 거였나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명절이 기대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애초에 가까웠던 적도 없지만 이제는 아예 연락조차 없었어요.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안부 인사 한 통 없었죠. 아들마저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어요. 며느리 영향인 게 분명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노력해봤습니다. 며느리 생일에 선물도 보내고 좋은 미용 제품이 있으면 사서 전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감사 인사뿐이었죠. 남편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가족인데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서 남편 상태를 확인하면서 저는 아들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 빨리 와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처가에 있어서 바로 못 가요. 좀 이따가 갈게요. 아버지가 응급실에 있는데 처가에 있어서 못 온다니요. 아버지가 응급실에 있다고 했잖아라고 다시 말했지만 아들은 심각한 건 아니죠.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큰 문제 없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다음 날에야 병원에 나타났어요. 그것도 잠깐 들렀다가 바로 가더군요. 아버지 괜찮으시죠? 라고 형식적으로 물어보고는 처가에 일이 있어서요라고 말하며 서둘러 나갔어요. 아버지가 아픈데도 처가 일이 더 중요한 거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아들이라면 없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남편도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라고 중얼거렸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로부터 1년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전화로 알려줬죠. 엄마,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임신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며느리가 과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임신 중에도 미용실 일을 계속했습니다. 몸이 힘들 텐데 일을 그만두지 않더군요. 저는 몸조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괜찮다며 듣지 않았어요. 손주가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건강한 아기라고 하더군요. 병원에 달려가서 손주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마음이 뭉클했어요. 작고 예쁜 아기를 보니까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손주는 특별하구나 싶었어요. 며느리도 그날만큼은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보여줬죠. 어머니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며느리가 물어봤습니다. 출산 휴가가 끝나면 다시 일을 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손주를 돌볼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가 찾아와서 말하더군요. 주말마다 아이를 맡겨도 될까요? 평일에는 친정 엄마가 봐주시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실망했어요. 평일에는 친정에서 봐주고 주말에만 시댁에 맡기겠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주말이라도 손주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주말마다 손주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맡기고는 바로 나가더군요. 늦게 와도 괜찮죠? 라며 저녁 늦게까지 오지 않았어요. 손주는 정말 귀여웠습니다. 안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남편도 손주를 무척 예뻐했죠. 우리 손주가 제일 예쁘다며 하루 종일 함께 놀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필요할 때만 우리를 찾는구나 싶었거든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아이를 맡길 때만 나타나는 거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패턴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평일에는 연락도 없다가 주말만 되면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맡기고는 늦은 밤에야 데리러 왔죠.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야, 평일에는 뭐하니? 며느리는 친구들도 만나고 개인 시간도 갖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개인 시간을 갖는 건 좋지만 그 시간에 아이는 시댁에 맡기는 거였죠. 저는 점점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맡길 때만 연락이 와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는 바로 가버렸어요. 평소에 안부 인사도 없으면서 아이 때문에만 오는 거였어요.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자주 연락하고 챙긴다는 거였어요. 우리 며느리만 이상한 거였죠. 어느 주말 손주를 돌보면서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옳은가요? 저는 무료 베이비시터가 된 기분이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용당하는 사람 같았죠.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이용당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이용당하지 않겠다. 필요할 때만 찾는 가족이라면 없는 게 낫다. 정말 단호한 마음이었어요. 다음 주 며느리가 아이를 맡기러 왔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주말에 아이를 맡기기 어려울 것 같아.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아이 맡길 때만 오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니까 할 말이 없었겠죠. 아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 그게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아들도 가끔 연락은 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죠. 손주도 못 보게 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 집에 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나 싶었죠. 아들이 집에 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는데 예전과는 달랐어요.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 보였죠. 무슨 일이냐? 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말하더군요. 며느리 미용실이 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고 임대료는 계속 올라서요. 며느리의 미용실이 문을 닫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동안 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경영이 어려웠나 봐요. 수입이 완전히 끊어진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고 물어보니까 아들 혼자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아이도 있고 집 대출도 있어서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못했어요.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제야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말했잖니. 서로 자유롭게 살자고. 남처럼 지내자고. 며느리가 상견례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이 결국 돌아온 거였거든요. 돈이 필요할 때만 가족이냐?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면서 저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을 쏟아냈어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저는 조용히 등을 돌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 스스로 그은 선이 결국 너희를 무너뜨렸구나. 인생은 그렇게 돌아오는 법이지. 며느리는 결국 다른 미용실에 취직해야 했고 아들은 부업까지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스스로 책임져야죠.